우리나라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 두 분 나오시는 날이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두 분은 전화 받아보셨어요? 그럼요. 네. 저도. 이준석 최고위원은? 저는 보이스피싱은 없고요. 네. 저는 결제 사이트 약간 이렇게 위조해서 만든 거에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피싱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8,000원짜리. 당하셨어요? 8,000원짜리.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컴퓨터공학과 전공이거든요. 근데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의심 없이 결제해가지고 8,000원 사기 당한 적 있습니다. 제가. 8,000원은 그냥 기부라고 생각해요.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보이스피싱은 여러 번 전화 받아봤는데 네. 딱 알겠던데요. 근데. 알죠. 일단 말투부터가 굉장히 어색하고 네.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네. 받아봤는데 네. 거기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 제가 연락드리겠다. 예.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끊거나 말이 이제 꼬이거나. 어떤 경우는요. 그쪽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걸게요. 이러면은 욕을 하면서 끊어요. 네.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대부분은 웬만하면 안 걸리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한테 황당하게 사칭범에 걸릴 수가 있느냐. 저는 윤 시장님이 이제 뭐 인격적으로 이런 문제보다도 예. 저는 너무 뭐랄까 수가 얕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사실 이 안에서 두 가지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4억 5천이라는 금액 자체 좀 놀랐고요. 네, 너무 커서. 네, 이거를 통상적으로 권양숙 여사께서 빌려달라고 했을 때 권양숙 여사 주변에도 이제 뭐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든든한 후원자로 알려졌던 뭐 회장들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본인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온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는 약간 의심스럽고, 거기서부터 너무 순진했다. 뭐 취업 청탁 이런 거는 저 솔직히 뭐 대통령 혼외자 뭐 이런 거 나올 때부터 저는 이게 이분이 왜 이렇게 절박했기에,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공천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뭐가 그렇게 절박했기에. 그러니까 이런 전혀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을 이제 믿고 이렇게 예. 일을 처리했는지 저는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원래 좀 선하고 네. 사람을 잘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시라고 해요. 시민운동계의 대부입니다. 네, 그지요? 네. 게다가 이제 현직 시장 시절이니까 예. 설마 현직 시장한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구체적 상황 설정을 해서 예. 사기를 치려고 하겠냐. 네.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허술하고 쉽게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절박함까지 네. 공천을 앞두고 그 합쳐진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 생각인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수사까지 지금 받게 생겼는데 피의자입니다. 뭐 건강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러고 여러모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좀 암 투병 중인 네. 상황에 약도 지금 네팔에 이분 계시잖아요. 치료 네네. 중인데 약이 떨어진 상태래요. 약이. 어쨌든 뭐 국내에 들어오셔야죠, 빨리. 그럼요. 예, 조사에 임하고 네. 억울한 게 있다면 그것도 소명하면 되는 거고 네네. 조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상한가 하한가 이번 주 뭐 저는 이제 떠오르는 인물들이 꽤 많아요. 상한가도 많고 하한가도 많고. 두 분은 누굴 골라오셨을지. 우선 어디부터 갈까? 하한가부터 가죠. 자, 이준석 최고위원 누구? 저는 드디어 이제 또 홍준표 대표가 복귀했기 때문에 네. 이분이 뭐 상한가 하한가에서 쉬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분 오는데 환영 인파가 거의 9할이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상한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보수 진영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이게 지금 친박 비박 갈등도 지금 감당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보수의 하한가다. 네 그런 홍준표 대표의 특유의 이제 단독 드리블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 잠깐 기다리세요. 홍준표 전 대표를 하한가로 고르셨고 박원석 전 의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골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이건 네. 뭐 왠지 알겠네요. 네.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그러면은 두 분 중에 더 관심이 가는 홍준표 전 대표. 왜 관심이 가냐면 지금 하한가다 하셨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나 전당대회 한번 해보겠다. 할만하다. 그리고 홍준표 대 오세훈의 게임이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상한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이분이 약간 재미 들린 게 이 예.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막 봐요. 귤 상자 밑에 귤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이제 혼자만 알고 있고 남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그리고 예. 최근에 보면은 체코에 가가지고 예. 왜 비행기를 반대로 돌아갔냐. 대통령이 그 체코 방문한 그거요. 예, 그래서 김평희를 만나러 가서 돈을 전달하러 간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제 그런 의혹을 사실상 제기하는 건데. 자, 그 얘기 좀 자세히 뭐라고 제기를 한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가 정확히? 그러니까 체코의 김정은 삼촌인 김평일이
김정일의 이제 이복 동생이죠. 김평일이 대사로 있어요. 장기간 동안. 예. 동유럽을 계속 돌면서 대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체코에 중간 기착한 게 혹시 예. 김평일과의 뭐 소통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대북 어떤 공작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SNS에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비행기가 가는 노선이 꼭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도 펼쳐놓고 가는 노선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둥글게 가요. 그래서 예. 실제 우리나라랑 아르헨티나랑 정반대에 있거든요. 예. 그래도 왼쪽으로 돌아도 되고 오른쪽으로 돌아도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이제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갈 때나 아니면 과거 남미 순방할 때 보면은 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찍고 갔거든요. 그게 다 기사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예. 홍준표 대표는 그런 건 잘 모르면서 괜히 이제 왜 반대 방향으로 가냐. 이게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회과 부도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홍준표 대표 지적했던 거는 왼쪽으로 돌아도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아도 나온다. 지구는 둥글다. 예, 이것만 알면 홍준표 대표가 제기한 의혹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여튼간 저는 그런데 이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고 그랬은 게 아니라 알고 그랬을 수도 있다? 지금 강경 보수층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준 거죠 보면은. 본인도 체코에 뭐하러 들렸는지는 설명 못하지만은 괜히 김평일이 있으니까 엮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공작하러 간 거다라고 뭔가 엮으면 지지층이 더 단단하게 환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냐? 거기서 제가 댓글 보고 놀랐던 게 뭐냐면요. 역시 홍준표님입니다. 몰랐던 걸 알게 해주시네요.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페이스북에 댓글 달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이분이 앞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 테마를 잡으려고 하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친박 비박 외에 의외로 강경 보수를 잡으려는 홍준표 대표의 이상한 단독 드리블이 나오면은 이건 보수는 이제 되게 희한해진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는 나경원 의원도 이제 친박계의 힘을 얻어가지고 원내대표 출마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처음 경험해본 세상입니다.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다. 네, 저는 이런 구도는 저는 처음 경험해본 세상입니다. 왜요? 나경원 의원이 뭐 친박계 지지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저희가 그 바른정당이 이제 분당될 때 그때 탄핵 찬성파들이 그래 우리가 새누리당을 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를 이겨가지고 개혁하는 방법도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60여 명의 그 탄핵 찬성파 대표로 원내대표 선거 나갔던 게 나경원 의원이에요. 근데 그때 나오면서 우리가 나오면서 나경원 의원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만 바른정당으로 가자. 나는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것 같아서 안 간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저께 얘기한 걸 들어보면 뭐라 돼 있냐면은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뉴스쇼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원진이랑 안철수 사이 유승민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딘가에.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하고 못한다고 그때 같이 안 나가셨던 분이 이제 와서는 무슨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는 저는 이게 너무 이제 뭐 급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논리적 일관성, 뭐 정합성 이런 걸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해해 보려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아무리 하한가로 선정을 해도 홍준표 전 대표는 환영 인파로 느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뭔가 댓글이 달린다면 그게 선풀이든 악풀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게 홍준표 대표의 오래된 전략이고. 그래요? 요즘에 또 이분만의 관심법을 자꾸 펼쳐가지고 귤상자에 뭐가 들어있고 체코에는 왜 갔냐. 증가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전략이죠. 그래서 일거에 어쨌든 이 보수 정치의 중심의 한 축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그 홍준표 전 대표만의 독특한 그런 이른바 이제 SNS 정치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년 초로 예정되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한 축은 홍준표가 차지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원석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정두원 의원이 월간 정도원 나서 그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홍준표 대 오세훈 싸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정치권에서 결과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의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보수 정치인보다 말의 힘에 있어서 그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얼마나 떠나서. 개연성이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대중들의 귀에 콕 박히게 그렇게 자극적인 그런 이 말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대표이기 때문에 그 점은 보수 정치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내년 초에 예상되는 전당대회 한 축을 분명히 차지할 거라고 보고 그걸 위한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행보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있을게요.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치적 복권을 받고 그다음엔 아마 이제
정의당의 지역구를 뺏으러 간다는 명분 하에 이제 보궐선거 출마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네요. 이제 정의당이 좀 이제 홍준표 대표 세게 때릴 겁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에 맞수였던 여영국 정의당 전 도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구도다. 홍준표 그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다면 환영. 예, 왜냐하면 그 여영국 전 도의원하고의 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차는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거죠? 네, 그때 맞습니다. 그분이죠. 네. 기억이 나네요. 근데 거긴 또 웃긴 게 뭐냐면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원래 옆집 개랑도 화합 못 하시는 분이 하면서 한번 싸웠던 안상수 대표도 거기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분이 적을 많이 만들어놓은 탓에 제 생각에는 재밌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홍준표 대 오세훈. 박원석 전 의원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 오세훈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나오면요. 네. 홍준표 대표가 압도적 우세입니다. 압도적 우세. 네. 이게 제가 뭐 오 시장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요. 둘의 스타일이 너무 상극입니다. 그럼 일단 홍준표 대 오세훈이 될 것 같긴 하세요? 아니 저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초기 기싸움에서 밀리면은 그 반 홍준표 진영에서 대표 선수로 오 시장을 낼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본인한테는 지금 상한가의 상황인 건가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분에게 할애하는 것도 그분은 굉장한 환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그러면. 아니 제가 근데 홍준표 지사가 이런 거 이상한 거 할 때마다 그 페이스북에 가서 직접 반박하려고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단당했어요. 차단당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홍준표 지사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방송에 대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홍준표 지사 글을 공유해가지고 제가 반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차단당해가지고 지금 불쌍하게 지금 언론에다가 지금 찌질대고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대표 좀 풀어주십시오. 할 말 많답니다. 차단 좀 걷어주세요. 박원석 전 의원 하한가 사법부 고르셨습니다. 예,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누구나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실 텐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몇 차례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사법부 내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자정하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저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너무 특히 심각하죠.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 소송을 두고서 이 법무법인이 아니죠. 로펌인 김현장과 거래를 했다. 거래 정도가 아니죠. 협잡을 한 거죠. 맞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러가지고 그쪽에 이제 소송 전략을 코치해주고 대법원까지 만나가지고 세 차례나 만나서 믿음을 주고 사실 그 대한민국의 권력 중에 선출되지도 않았고 견제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무소불위의 권력 중에 하나가 사법부입니다. 신과 같은 권력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사법부가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부의 그런 권력을 준 전제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공정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그리고 그 공정할 것이다는 믿음의 기초는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려 버리면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아무런 근거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대의 사법부의 위기고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혁신하지 못하면은 저는 사법의 권리와 이 신뢰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그런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를 지금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에는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이 무너진 신뢰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저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특별재판부도 대법원이 반대를 하고 있고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법부의 권위와 그 조직 보존의 논리만 앞세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시민 한 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에 화염병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는 동의할 수 없고 그 잘못된 행위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실은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을 깊이 받아들여서 지금 국회에서 탄핵 논의도 되고 있고 또 특별재판부 논의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상한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을 이준석 최고위원이 상한가 잠깐 기다리세요. 박원석 전 의원의 상한가 확인 먼저 하고요.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얘기 먼저 좀 잠깐 할까요? 오는 겁니까?
연내 뭐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 어쨌든 북한 비핵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증을 해줬어요. 사실은 연내 답방이라는 게 거의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반전이 이루어진 거고 예. 어제 이제 판문점에서 북미 간에 극비 회동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물밑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앤드류 김 CIA 코리아 센터장이 국내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예. 북한 인사 누군지는 모르지만 판문점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평양선언 채택할 때 말미에 네. 이제 연내답방을 명기를 했는데 예. 그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 뒷얘기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오라 그래서 내가 가려고 이제 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뭐 가겠다. 라는 식의 이제 좀 확신 어린 그런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고 뭐 태극기 부대 등과 같은 그런 환영 인파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제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그래요. 태극기 부대 얘기가 있었대요? 네, 그런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내에 반대 여론에 대해서 반대 여론 반대 시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근데 실제 이제 북한의 고민은 실질적인 답방의 성과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재 완화는 우리 정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자칫하면은 이제 최고 존엄의 이미지만 훼손되고 실제 손에 쥐는 게 없는 이런 답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옵니다에 거셨고요. 연내에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도 온다고 보세요. 연내. 저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뭐로 노리고 들어올 것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욕심을 부린다면은 오기 힘들 것이고 욕심을 안 부리고 본인 내놓는 게 많다면 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성과라는 건 북한 입장에서도 받아갈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갈수록 이제 비핵화의 더뎌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 판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김정은 위원장 통 큰 결단들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유의미한 그런 회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도 그렇다면 경협 같은 것 더 촉진하자. 결국 누가 자존심 내려놓느냐의 문제죠.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저도 올 것 같아. 연내에 올 것 같은. 제가 이 하나 얘기 듣고 지금 방송 작가들 비상 걸려가지고. 방송 작가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온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연말에 다 특집 방송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17일이 김정은 전 위원장의 김정일 전 위원장의 서거 7주기예요. 그래서 그 일정이 끝나고 나서 18, 19일이 유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막 나오죠. 그리고 들리는 설에 의하면은 이제 북한의 공식 일정이 그때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유력하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경호나 18, 신변 안전 이런 거에 대한 예. 그 당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걸로 봤을 때 상당한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방송계에서도 18, 19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도는 설이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노총 왜 상한가입니까? 문재인 정부가요 지지율이 좀 높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최근에 뭘 벌였냐면은 민주노총을 이제 약간 적대시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홍영표 원내대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이제 조금 정체 또는 하락기를 겪으면서 최근에 민주노총이 약간 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노 친문 정부의 이 트라우마는 뭐냐면요. 과거에 노동계 그리고 진보 진영이 버리면서 완전히 정권이 몰락했다라는 그런 경험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자신감을 갖고 처음에는 이 노동계와의 어쨌든 노동개혁을 걸고 이제 전투를 벌였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이제 여론조사를 나오는 것들 보면은 수치들이 갈수록 낮아지고 이게 또 하락세가 멈출 기미가 없거든요. 오늘 국민일보 쿠키뉴스 것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원 씨나 이거 나온 거 보면은 뭐 40%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나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했던 또 노동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또 정체될 수 있고 지금 정의당만 해도 최근에 보면 탄력근로제 확대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과 이제 이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부가 굉장히 이제 뭐 어제 홍남기 장관 이제 그 후보자 청문회도 했지만은 약간 이제 샌드위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노동유연화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할 텐데 또 반대로 지지율이 임계점에 내달았으니까 왜냐하면 노동계와 등을 져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면은 통치가 굉장히 어려워진 지점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래서 개혁의 타이밍이 좀 늦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이 갑이 돼가지고 청와대나 여당을 휘두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청와대나 여당이 을 취급도 잘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개악은 노동계 입장에서 보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못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그거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유예하면서 사실은 시행을 유예했다가 곧바로 이게 이제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노동계로서는 이제 받기 어려운. 그리고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결국에는 출범을 했는데 그 출범 날짜를 통보해 놓고 그때까지 탄력 근로제 기간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정리해라. 아니면 국회가 그냥 처리하겠다. 때문에 지금 노동계와의 정부와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 뭐 갑이 돼서 이걸 휘두른다기보다도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나 입장과는 다르게 좀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봐도 저희 둘 얘기만 들어도 샌드위치 맞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석브라더스였습니다.